네, 안녕하세요. 5G 초연결사에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주제로 강의할 고삼석입니다. 네, 새로운 미래가 온다.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혹시 여러분 이번 아마 주변에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혹시 실감이 나십니까? 네, 코로나19 이전에 소위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화 혁명과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우리 주변에 과연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또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추진, 이로 인한 어떤 디지털 트렌드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해 말에 5년 5개월 동안 재직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직을 퇴임하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어떤 커다란 어떤 그 변화들이 바로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한번 책으로 이제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커다란 충격이 인류의 세계에게 지금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류는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라든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응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정리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지를 여러분들께 그 비전과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오늘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또 좀 생각이 드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올 초부터 많은 이런 어떤 지적들은 이제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와 코로나19 이후 시대, 즉 BC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는 전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설사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그러한 전망들은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석학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언론에서는 이런 코로나 임팩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많은 분석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 언론들이 지금 이러한 분석 기사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된 어떤 시각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코로나19의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 활동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직후에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서 넥스트 노마를 주제로 하는 리포터를 발표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일상생활의 변화라든가 비즈니스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어떤 일반인들의 생활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또 그리고 글로벌 분업체계,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이제 약화의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앞으로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동화가 이제 더욱더 가소화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온라인 기반의 우리 어떤 직장 생활이나 일상생활, 교육, 이러한 것들이 강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던 제4차 산업혁명 논의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뉴딜과 그에 따른 디지털 대전한 과정에서 보면은 ICT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관심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ICT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기술로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 또한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각국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제 각국이 정말 그 무제한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여해서 경기를 지금 살리고 또 위기에 대응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긴급 구호 자금을 제공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코로나19의 충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익숙해진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이 이제 각국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ICT에 대한 그 사업들,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경제 체질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러한 어떤 정책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5G라든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같은 소위 신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재정을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각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죠. 보건, 의료나 교통이나 보안, 교육 이런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적인 재정을 지금 투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ICT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기존에도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만은 이번 어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드러난 조금 더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뭐 온라인 교육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행정 시스템, 즉 이러한 어떤 공공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러한 디지털을 통한 코로나 그 충격을 대응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소위 디지털 뉴딜 전략이라고 통칭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임팩트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지금 디지털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 안정망 강화라는 이 3대 축을 가지고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 하는 전략을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DNA 생태계로 지금 우리 산업을 바꾸고 또 그 다음에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비대면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이런 몇 가지 정책들을 지금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어떤 디지털 뉴딜 정책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전략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그러한 어떤 선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대통령께서 당시 행사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즉, 디지털 뉴딜 정책은 이제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대도약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추격형 국가에서 앞으로는 이제 선도국가로 대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탄소 소비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하는 그러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어떤 일련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제4차 산업혁명 논의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의 정책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산업 구조라든가 사회 문화까지 지금 바뀌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 지도자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경제 포럼, 약칭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죠. 다보스 포럼에서는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아젠다를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즉, 인류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제도는
공평하고 공정하고 또한 가치를 지향하는 그러한 어떤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더 그레이트 리셋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세계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다음으로는 이러한 어떤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그 변화된 사회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제 책에서도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도래할 새로운 미래,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모습은 초연결 사회라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초연결 사회는 5가지 이제 초가 들어가는 단어로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또 5초 사회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5G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초지능의 시대, 그리고 시장의 경계, 산업의 경계가 이제 무너진다, 합쳐진다는 차원에서 초융합의 시대, 그리고 이제 인터넷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초현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어떤 첨단 ICT 기술을 잘 활용하는 개인, 기업, 국가와 그렇지 못한 개인, 기업, 국가 간에는 상당한 차이, 큰 격차가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초격차의 사회다.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저는 초연결 사회의 특징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간략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5G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4G 네트워크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사물의 연결을 넘어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나 로봇, 드론과 같은 모든 사물과 사물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초연결의 특징을 갖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5G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로메티 IBM 이사회 의장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그 IoT에서 가장 큰 변화들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G 네트워크가 완벽한 연결을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네트워크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막대한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수집하고 또 그리고 그걸 이제 분석 가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5G로 연결되는 초연결의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시대로 진입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5G와 그걸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연결이 중요하냐면은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연결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관계 맺기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 생산자, 그리고 정부와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 이러한 어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서비스를 부단하게 창출하는 게 바로 초연결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자료는 금년 상반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모바일 이용 행태를 조사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각 가정에서 뭐 원격 근무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원격 수업을 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생활 패턴들이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사람들끼리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반의 접속, 즉 연결은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접속이나 이용 시간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이 연결의 욕구와 연결을 통한 그 어떤 소통의 욕구만큼은 분명히 더 강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5G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물끼리 연결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거기에서 막대한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이제 도약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어떤 변수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 구축하고 또 분석 활용하고 유통하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의 전 주기를 가치 사슬로 이제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의 바로 출발점이 이번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인 데이터댐 구축이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 경제에서 세계 1등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분석, 가공하고 또 활용하는 그러한 기술, 소프트웨어 산업, 이러한 것들이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 기반의 소프트웨어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G로 연결이 된다고 하고 또 거기에서 막대한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초단체 수준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구축과 같은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이제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세종시와 부산 이제 광역시를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보게 되면 디지털 기반이 코로나19를 대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의 이러한 스마트 시티 구축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재난 상황에서 대응은 물론 일상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를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인프라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이제 보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복지 문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스마트 시티 시스템 내에 이제 수용해서 보다 나은 그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어떤 주민들의 그 체감하는 그런 복지의 수준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자체별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참여한다면은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즉 사람과 똑같이 듣고 말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기계가 이제 그러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공지능이 인간과 함께 공존하게 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1950년대에 이미 미국의 그 연구소에서, 대학 연구소에서 이미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그 기기 같은 경우는 주로 연구실이라든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대거 일상생활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능이라든가 각 가정에 있는 음성 스피커, 그리고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이제 인공지능 기능, 또한 로봇과 각종 드론에 지금 또 이러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나 또 전문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인간,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제 공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공지능 그 기술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인공지능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느냐, 이것들이 지금 더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져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서 활용, 일상생활에서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구현해내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전혀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과기부 주도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년의 성과를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코로나를 극복한 그 이후에는 선도국가로 도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이제 비전을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도 인공지능의 기초기술의 개발도 중요합니다만은 산업과 경제 전 분야, 그리고 일상생활에까지 이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국가로 지금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을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글로벌 테크 리서치 기업이죠. 오미다에서 금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장은 이제 2025년까지 약 98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88억 달러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장에 비해서 대략 5배에서 6배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초융합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한마디로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혁신의 연속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생산성의 한계 그리고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자본주의 사회는 그리고 기업들은 부단히 융합을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 왔습니다. 일례로 2000년대를 전후로 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대표적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유경제가 이제 확산되고 있죠.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지금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넘어서, 즉 융합을 넘어서 이제는 현실과 초현실, 현실과 가상세계의 융합까지도 그렇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보더라도 5G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ICT 기술을 산업 전 영역에 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 분야에 융합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더 가속화하겠다는 게 바로 정부의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이제 사례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융합을 통해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반대로 보면은 시장을 확대하고 이용자, 소비자를 확대하는 이러한 전략들은 일상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M&A 시장에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커머스 회사가 미디어 기업을 인수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료는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를 이제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하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금 지원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정책 목표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이 접하는 그러한 어떤 상점들, 또 가게들, 그리고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약 16만 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을 합니다. 또 디지털 상점 10만 개, 이건 이제 스마트 상점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우리의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그 상점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 지역에서 지역 밀착형 그런 어떤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적극 참여해서 함께 했을 때 저는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좀 정리하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저는 우리 지금 소프트 업계, 소프트 기업에게는 전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융합의 이제 한 단계로서 이제 초현실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5G는 4G에 비해서 이제 속도면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접속할 수 있는 용량 면에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어떤 네트워크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지체 없이, 즉 저지연으로 해서 이용자에게 전송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현실이나 가상현실 혹은 혼합현실과 같은 이러한 고용량의 콘텐츠들을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콘텐츠들을 우리는 체험형, 초실감형 콘텐츠라고 그럽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몰입감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5G는 이러한 체험형, 그 다음에 초현실형, 몰입형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CEO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인터넷 이용하는 그러한 시대를 넘어서 현실과 가상현실이 공존하거나 또는 현실과 가상현실이 상호작용하는 소위 메타버스의 시대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는 그러한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어떤 그래픽 IT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인해서 이러한 메타버스의 시대가 좀 더 빨리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 매트릭스죠. 1999년에 개봉이 돼서 참 그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러한 SF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네오라는 주인공이 현실과 가상현실을 오가면서 어떤 미션을 지금 이제 수행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 속의 가상현실은 결코 현실과 같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어떤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즉, 가상의 세계는 영화 속 세계였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타버스의 이제 시대가 온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자료화면에 보면 세 개가 있습니다만은 상단의 자료화면은 바로 기아 자동차의 유럽 연구소에서 연구진들이 지금 가상의 이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연구소에 있지 않는 세계 각지의 연구원들이 지금 하얀 아바타 형식으로 지금 이 자동차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좌측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 바이든 후보가 닌텐도 게임에 본인의 아바타를 통해서 이용자들과 이제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장면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가상현실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취재기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넣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직접 참여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즉, 1999년에 매트릭스는 현실과 가상현실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은 20년이 지난 지금의 세계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이제 우리들이 현실과 가상현실을 오가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 문화활동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이제 서비스에 의해서 이러한 시대가 더욱 가까이 온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러한 첨단 ICT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하는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정부와 그러지 못한 개인, 기업, 정부 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초격차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30년 전에 세계 글로벌 상위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30년이 지난 2018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순위를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그 순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일본과 미국계 금융기업, 제조기업 이러한 어떤 기업들이 12위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계 IT 기업입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그리고 구글 또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그러한 IT 기업들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의 순위로 가면은 더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인터넷 시가총액 글로벌 상위 20권에 들어가 있는 기업 순위를 보게 되면 11개가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가 중국계 기업인 것입니다. 즉 IT 기술을 잘 활용하고 그러한 것들을 비즈니스 영역에 잘 도입하고 이제 활용하는 기업과 그러지 못하는 기업 간에 큰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다가올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태로 개인이나 기업과 정부가 첨단 ICT 기술을 잘 활용하고 못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격차가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들이었습니까?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였습니다. 환경 파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소득 계층에 따라서 그런 어떤 그 피해 정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우리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석학들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 경제적 문제를 그대로 안고 우리가 미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고 갈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세계적인 어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우리가 가야 될 미래는 어떠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고 그러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들을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제가 지금 인용하는 글귀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제가 제 책에서 인용했던 자료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인용하는 유발 하라리의 그 얘기입니다. 즉, 인간은 상당히 물질적으로 그동안 풍요해졌다. 그러나 행복해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국가주도의 경제 발전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대략 100불도 이제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을 보게 되면 3만 불 정도가 됩니다. 즉 300배 정도의 경제가 지금 성장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는 완화되었는가? 또 그리고 개개인의 행복 정도는 지금 높아졌는가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에 따른 사람들의 어떤 행복 지수의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들의 어떤 소득의 어떤 불평등 문제나 복지의 불균형 문제, 이러한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코로나19에 다가올 미래를 보다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떤 의견들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미래 비전으로, 먼저 우리가 좀 공감해야 될 그런 미래 비전으로 디지털 포용 사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의 국가정책 패러다임을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저는 전환해야 된다 하는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첫 번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성장,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5G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ICT 기반의 혁신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혁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이러한 경제구조, 경제체질을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그러한 경제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력이 되는 그러한 경제구조, 경제체질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의 어떤 스타트업이라든가 이제 벤처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중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되고 또 더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는 그런 어떤 기회의 사다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저는 놔둬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러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즉 첨단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성장 과정에서의 그런 과실들을 모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정의롭게 이제 나누어서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회 구조를 또 만들자 하는 저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어떤 디지털 포용 사회가 되려면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디지털 기술들을 그리고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민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똑똑한 시민이 되어서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그러한 혜택들을 잘 누리는 그러한 어떤 사회를 만들자는 그 주장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은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세계 어떤 국가연합체인 유엔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 17가지를 지금 제시해서 국가 간의 어떤 빈부의 격차 문제라든가 기아 문제, 환경 문제, 교육 격차의 문제, 그리고 남녀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자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경제인들의 어떤 그 모임이죠.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금년 초에 이제 그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그러한 새로운 화두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에 이제 봉사했다고 그런다면은 이제는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이러한 것들과 골고루 이제 협력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기업은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ESG라는 그러한 개념들이 지금 이제 경제계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즉, 환경 문제, environment, 그 다음에 social, 그리고 governance의 문제입니다. 즉, 기업을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주가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의 매출이 아니라 환경에 어느 정도 이제 친환경적이냐, 그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처럼 사회 각 계층에 있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기여하느냐가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명하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그런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즉 ESG가 기업을 평가하고 기업 투자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사회로 지금 점점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 초에 열렸던 세계 최대 가전 소비자 박람회인 CES 2020의 메인 토픽입니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죠. 그리고 Resilience Technology, 우리말로 하면은 회복을 위한 기술,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이런 어떤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이러한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기술, 제품, 서비스를 강조했겠습니까? 그만큼 앞으로 기술의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주제를 메인 토픽으로 설정해서 함께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승자 독식이라든가 또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불평등한 사회를 이제 포용 사회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6월 22일 날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라는 그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계획들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계획에 보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스마트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디지털 이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디지털 이용 역량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이러한 것들을 지금 구체적인 이제 정책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이제 마음 놓고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서비스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디지털 인프라를 충실하게 구축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이제 확충한다거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제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까지도 지금 설치하겠다는 그러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이제 중요성이 이제 부각된 온라인 교육 또한 이제 온라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인프라를 전 사회적으로 구축하겠다 하는 것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포용을 이제 우리 어떤 사회적 문제죠. 예를 들어 환경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또 그리고 이제 노인과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복지 문제 이러한 데 이제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이것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어떤 코로나 과정에서 시민들이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마스크 앱을 통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마스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줬던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냐면 실제로 정부에서 이제 매년 디지털 이용 격차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100으로 했을 때 4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장노년층, 그 다음에 농어민들, 그리고 저소득층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4대 취약계층으로 하는데 이런 분들의 정보와 역량은 일반 국민 대비 약 70% 정도 지금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뭐 이게 큰 격차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 격차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대단한 어떤 삶의 어떤 생계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생존의 위기 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4대 취약 계층의 어떤 정보 격차는 이러한 정보 격차가 그대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볼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서 키오스크, 무인 주문기 앞에서 이용을 할지 몰라서 이제 이용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과정에서 이제 모바일 뱅킹, 그 다음에 모바일 커머스가 상당히 이제 이용자들이 많아졌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디지털 기기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장년층, 농어민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상당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들은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노력까지도 같이 저는 함께 모아져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이제 정부는 디지털 이제 사회 혁신을 디지털 포용 차원에서 하나의 이제 주요한 과제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디지털 사회 혁신은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추진도 됩니다만은 이 영역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이제 확대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디지털 어떤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다거나 또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 복지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노년층들이 집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분이 거주를 잘하고 있는지, 거동을 잘하고 있는지 이러한 스마트 복지 시스템도 현재 지금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직면해 있는 각종 문제들도 이러한 디지털 사회혁신을 통해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도 디지털 뉴딜 정책 차원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ICT 이슈 발굴단을 이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이라는 것은 참 초보 단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민간의 거버넌스 문제, 민간의 협업 문제, 그리고 그를 위한 각종 디지털 인프라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자금, 즉 재원의 조달 문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추진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어떤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디지털 포용의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한 분야가 저는 될 수 있다. 제3의 섹터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이미 입증된 그런 몇 가지 성공적인 사례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회혁신 과정,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회혁신 과정에도 이러한 어떤 많은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지역에서의 디지털 사회혁신에 또 지역에 기반한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고 그런다면은 아마 이러한 어떤 디지털 포용 사회가 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